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하여튼 늦지 않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시대 탈성장 그리고 탈인구론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얘기는 뭐 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정의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인류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엔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을 92년에 체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0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어요. 기후변화가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좀 나아지기라도 했나요? 점점 악화만 되고 있죠. 저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 사이에 있었던 유의미한 성과라고 하면 2015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해서 파리 협정을 체결한 게 그나마 진일보한 건데요. 2015년 그리고 나서도 또 별로 진전이 없죠. 왜 그러냐면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에이펙 잘 끝났다고 막 자화자찬이죠. 실패했습니다. 왜냐? 회의잖아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회의 안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보셨죠? 트럼프는 와가지고 인사하고 회의 때 나가버렸어요. 회의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 국가들이 오니까 우리는 뭐 잘 끝났다라고 하지만 회의에서 아무것도 돌출 못하고 간 겁니다. 실패입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깨버리죠. 더 직접적으로는 지금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 안 가요. 또 깨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국가가 주도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해놓고도 안 되죠. 그러면 대안은 뭘까? 지방정부가 아닐까? 라고 해서 유엔에서도 지방정부에 관심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방정부가 중앙을 견인했던 사례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는데요. 2020년 6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넉 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하셨어요. 기초가 더 빠르게 진행됐던 사례들이 있죠. 자, 게다가 올해는 유의미한 게 한국이 자치분권을 시작한 지 30년 된 해입니다. 파리 협정 체결된 지도 이제 10년 된 해고요. 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제출 다 했습니다. 5월달에 아마 여러분 사시는 동네 시군구의 자치단체에 탄소중립 계획 다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환경부가 정리는 해놨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저도 정리해서 볼까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함의를 탈성장, 탈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적정한 성장인지 도론 모형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해주셨고요. 먼저 해외 국제 사례들 좀 보시면 앞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문제면 그나마 이제 임기 끝나면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자, 미국은 공화당이 당론으로 아예 반대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것도 협의하지 않는다.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늘 싸우는데 기후변화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양당의 기후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기후변화 논의 시작한 게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돌아보시면 2008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슬로건 만드신 분이 바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셨죠? 그래서 반대를 못해요. 민주당은 또 뭐 해야지 라고 하니까 한국은 절대 기후변화 가지고 안 싸우는데요. 민주당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후변화 이슈만 나오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본 것처럼 미국의 정치 구조는 공화당 한 번, 민주당 한 번 왔다 갔다 해요. 할 때마다 오고 깨지고. 여러분이 직접 보셨던 거는 저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보셨죠? 화려하게 취임하고 사인하면서 막 만년필 던지고 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 협정 탈퇴. 나가버렸습니다. 그 수백 장 이렇게 막 사인했던 탈퇴 중에 하나가 또 거기였어요. 자, 미국 그래서 연방정부가 제대로 할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주정부들이 나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03년이고요. 미국에 있는 동부주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요. 서부의 캘리포니아가 안 할 리 없죠. 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 있는 주들이 모여가지고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어서 연방이 하나를 주관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 서울,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메가시티들이 온실가스 줄이면 결국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 세계 40개 도시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참여합니다. 거기에 물론 한국 서울도 들어가 있죠. 2005년부터 C40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도시가 줄인다 라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때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 상도 받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또 하고 계시죠.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만들었던 연합체 중에 하나가 C40라는 조직입니다. 자, C40는 메가시티 40개만 모이다 보니까는 대구나 부산은 낄 여지가 없어요. 200만, 300만이어서. 그럼 나머지 도시들이 하기 위한 이클레이 안에 보면 기후변화 시도지사 모임이 있고요. 보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10억 전체 인구 그리고 10,0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좀 업데이트가 느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업판을 보시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성들입니다. 자, 그럼 국제적인 논의 보시면 유엔이 일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 그래도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나서보자 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좀 다릅니다. 자, 한국은 기후변화 논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다 그랬죠? 바로 녹색성장을 2008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셨어요. 대선 공약에도 없는 거였는데 자, 갑자기 선언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선언하신 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국은 다 같이 움직여야지 라고 해서 빠르게 움직였고요.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외 출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심지어는 선도지자체라고 해서 모범도시, 기후 대응 잘하는 모범도시 뭘 기준으로 했느냐 해가지고 상도 주고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탄소중립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선언이 되죠. 이때는 지방정부 실천연대까지 결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법정 조직으로 법률 안에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후변화 계획을 그전에도 좀 해왔어요. 지역에너지 계획을 산업부에서 위임한 권력 하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옛날부터 세웠고요. 결국 온실가스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지역에너지를 수립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되면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갑자기 또 열심히 하죠. 환경부가 지방정부도 기후변화 대책 수립해 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는데 또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막 혼선이 돼요. 지금 현행 법률도 탄소중립점 녹색성장기본법이고요. 우리말에 점 들어간 법률 명칭은 다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점은 뭔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슬로건이었고 탄소중립은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었죠. 민주당과 서로 싸우면서 안 뺏기려고 이름을 두 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한국의 법률 점 들어간 건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지역에 혼선이 발생하고요. 기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로 가면 더 황당해요. 여기는 경기연구원에서 2011년에 조사했던 건데요. 기초 시군구 공무원들한테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온실가스 줄이는 거 그건 국가가 해야지, 우리가 해. 우리 동네 시군구에서 뭘 줄인다고. 권한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건 국가가 해라 라고 보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우린 잘 몰라가 제일 많고요. 그나마 다른 데보다 기초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라면 적응 정도는 해야 되겠다. 폭염에 쓰러지고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이런 건 이제 기초 역할이니까 그 정도가 우리 역할 아닐까? 이런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실제로도 기초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적응계획까지만 수립했습니다. 자, 광역은 앞에 보면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했지만 기초는 적응만 수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다 제출했어요. 좀 못 낼 줄 알았는데 다 냈고요. 엉망진창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본인 동네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처음 해봤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동네 특성들이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성장, 탈인구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분석 기법은 두 가지 쓸 겁니다.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이고요. 이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회귀 분석은 뭐 대학 때 다 한 번쯤 들어봤죠?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는 거고, 패널은 횡단면 자료가 아니라 시계열을 결합해가지고 같이 분석하는 거고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인구, 소득, 그리고 집약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분해 분석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패널분들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을 해요. 자원경제학자들만 주로 쓰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분해 분석의 개념의 역사는 생물학자로부터 출발을 해요.
뭐 환경 문제에 관심 있거나 생태, 생물학 전공한 분이면 아마 들어보셨을 커머너라는 이제 유명한 생물학자고요. 이분이 71년에 원은 다쳐야 한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생물학자다 보니까 생산자, 소비자, 부대자, 이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오염시키면서 이게 깨져버렸다. 플라스틱 썩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고 이런 생태계 고리를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자, 여기서 이분은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인구, 사람이 많으니까. 두 번째, 경제, 돈이 많으니까. 세 번째, 과학기술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은 결론까지 내려요. 아,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구도 중요하지 않다. 아프리카 봐라. 그렇게 많은데 거기 오염시킬 수도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러면 돈이 문제냐? 돈도 아닌 것 같다. 왜냐? 북유럽을 보면 소득이 되게 높은데 굉장히 깨끗하게 청정국가로 살아요. 마지막 기술인 것 같다. 라고 이분은 여기서 단정을 짓습니다. 근데 다른 생물학자들이 또 반론을 해요. 아, 인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 중국, 인구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렇게 생물학자들이 싸웠는데 제 입장에서는 분석해보면 되죠. 어떤 게 중요한지.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수분해 분석식이고요. 아주 간단해요. 초등학교 산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자, 그리고 인구랑 비례를 하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득, 경제 성장은 1인당 GDP가 되죠. 얼마나 잘 사는지. 마지막은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가 되고요. 기술 요인이 돼요. 세 개가 이렇게 각각 매치되고요. 자, 분자 분모는 지워지죠. 그럼 좌변과 우변을 항등식이 돼요. 자, 그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인구와 그리고 경제 성장과 그리고 기술 세 개의 요인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지수분해 분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하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분석한 거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자원경제학자들이 주로 했고요. 지자체에 관해서 나온 게 있고,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지역에 관련된 지수분해 분석을 했고, 이제 그 뒤에 서울, 경기 뭐 이런 데서 사용을 해서 지수분해 분석은 제가 제일 가장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분석 결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16개 광역 시도의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자, 분석한 결과가 이런데요. 자, 광역이 16개, 17개, 뭐 세종시까지 합치면 이제 16개가 되니까 이거를 가장 평균적인 도시를 하나의 가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자, 그러면 대략 한 인구 300만, 그럼 GRDP는 115조, 그다음 이산화탄소량은 6천만 톤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가 대한민국 지자체의 평균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자, 보면 2010년부터 쭉 증가했다가 하락했다가 좀 증가하고 있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자, 이걸 이제 쪼개죠. 지수로 분해합니다. 첫 번째 인구죠. 한국의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온실가스량이 증가했느냐? 바로 인구 때문이다. 이 파란색 선이 인구선이에요. 자, 인구선 보면 쭉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그렇게 증가하지 않죠. 저출산이고 아직도요. 다만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인구는 아직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증가해요. 자, 인구로 인한 영향 요만큼입니다. 자, 두 번째, 온실가스는 한국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성장률 3%, 4%, 올해는 좀 위험합니다. 2% 얘기를 하죠. 저기 바깥에 있는 초록색 선이 바로 경제 성장에 인한 겁니다. 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의 지자체가 이만큼 온실가스 배출했는데 이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은 인구랑 경제 성장을 더하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됐죠. 그게 뭐냐? 바로 집약도. 서비스 산업, IT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온실가스를 억제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재밌는 방법론이에요. 자, 지수분해 분석 그리고 시간 따라 바뀌는 것도 간단히 볼 수가 있고요. 자,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도 했습니다. 자,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을 했더니 똑같이 인구, 소득, 집약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 아래 표시만 보면 이 셋 중에 어떤 게 큰가? 생물학자들이 서로 싸웠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보면 되죠.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 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인구의 영향력이 1.4로 가장 컸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지수분해 분석에서는 인구 영향이 작았어요. 굉장히 작았는데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요. 제가 찾은 해석은 동일한 데이터로 동일한 기간을 같이 분석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석 기법의 차이인데요. 앞에 지수분해 분석은 한 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요. 예를 들면 부산에 갑자기 공장이 생기면서 1000명이 이사를 왔다. 그렇다라고 1000명만큼 온실가스가 증가하진 않아요. 왜냐? 어차피 아파트 빈대 많잖아요. 공간 많거든요. 1000명이 왔다고 지하철 몇 대 더 늘릴 필요 없어요. 그냥 타면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에서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수분해 분석을 보면은 인구 늘어난다고 거기에 충격을 받지 않아요. 1000명, 10,000명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패널 데이터 회귀 분석은 왜 인구를 크게 보느냐? 한 개 도시만 보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를 같이 비교하거든요. 경기도나 대전이나 서울을 그렇게 봤더니 경기도가 왜 이렇게 많은가? 1400만이니까요. 이렇게 개체간을 보면은 특성이 경기도는 인구 때문이로구나 라고 해서 인구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이건 저도 사실 예상 못했던 결과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의 결론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 기법의 특징이 다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저는 이제 학교로 옮기기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연구원에 근무할 때는 좀 더 원론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얘기들, 반영이 안 될 얘기는 해서 필요가 없거든요. 한국에 있는 어떤 자치단체 현장한테 인구 늘리지 말라는 얘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을 텐데요. 아마 공약들 보세요. 자치단체장 공약들은 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만들겠다, 기업 유치하겠다, 사람 늘리는 계획들을 짜지 어떤 자치단체장도 사람 줄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인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습니다. 논문에서는. 자, 그리고 논문은 또 반감이 있는 분들, 논란이 있는 부분을 넣으면 또 심사위원들이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요. 그래서 인구 얘기는 싹 빼고 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얘기를 써야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자, 앞에 다시 커머너로 들어가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요인 3가지가 있었죠. 인구, 경제성장, 그다음 기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항상 기술 얘기였어요.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된다, 자동차의 효율을 높여야 된다, 맨날 기술 가지고만 정책적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자 라는 논의들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앞에 배보람 부소장님이 했던 그 도넛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도시계획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거고요.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치단체장 어느 누구가 인구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돈 많이 못 벌게 만들겠다 이런 분도 없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요. 탈성장론자라고 합니다. 자, 탈성장론자라고 해서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이제 연구소 만들어서 논의를 주도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자, 이분들은 무조건 침체되자, 부산이 앞으로 다 다운돼가지고 다 노후화되게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성장 개념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려면 보통은 지금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가 기술 얘기만 하는데 아예 그게 코끼리를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달팽이로 바꾸는 것, 새로운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질적 소비, 관계 소비 이런 것들로 바꿔서 경제성장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직 비주류예요. 많이 논의되진 않고 있고 연구소에서 이거를 탈성장 계획서 발표하는 박사도 없고요. 탈성장론자도 비주류입니다. 이제 막 시작은 됐는데 아직 별로 논의가 잘 안 돼요. 자,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인구도 줄여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바로 신문 칼럼에 썼습니다. 자, 논문에 쓰면 평가자들이 잘라서 발간이 안 되니까 작년 9월에 과연 인구를 꼭 증가시켜나가는 게 저출산 고령화 낙후지역 인구 무조건 늘리자 바람직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자. 탄소 중립 시대에 적정 인구는 얼마인가 이런 걸 고민해볼 시점이 있다라고 해서 칼럼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들은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신 자료집은 오히려 제가 논문보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잘 담은 것 같아요. 중간에 분석 부분은 여기 있는 논문에 그대로 있는데 앞에 서론하고 뒤에 있는 결론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용이 필요하시면은 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인구 얘기를 보시려면 지금 자료집이 훨씬 낫다. 이 자료집은 아마 딴 데서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 논문은 그냥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자료집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